네,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포항공과대학교 시스템생명공학부 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인 박형우입니다.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이중구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세포를 나오는 리보솜, 진화에 숨겨진 고리구조 합성 능력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제가 발표하게 된 것은 Expanding Ribosomal Synthesis Platform of Non-Standard Cyclic Backbones in Vitro라는 제목으로 2025년 5월에 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논문을 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한빛사에서 저희 교수님께 혹시 발표를 할 기회를 주셨는데, 발표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감사하게 저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되게 의미 깊게 느껴지는 게, 사실 제가 교수님께서 포스닥터 생활 동안에 연구하셨던 것을 여기 웹미나에서 그 발표하는 걸 유튜브로 보고, 아, 이렇게도 펩타이드에 비천연 아미노산을 도입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게 되었고, 제가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대학원 생활 동안에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 발표를 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세포를 나온 리보솜, 진화에 숨겨진 고리구조 합성 능력이라는 말에서 왜 리보솜이 세포를 나와야만 했는지, 그 다음에 그 리보솜을 이용해서 고리구조를 합성을 하면 어떤 것이 좋은지, 그리고 펩타이드에 고리구조를 넣으면 또 어떤 것이 좋은지,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초점을 두고 발표를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왜 펩타이드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펩타이드 의약품은 요새 되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그 의약품 시장은 스몰 몰레큘과 프로틴 드러그가 양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몰 몰레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화면에서 보이시는 아스피린처럼 심플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서 되게 합성이 용이해서 범용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다들 한 번쯤은 먹어봤을 수도 있는 그런 의약품입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그 아스피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스몰 몰레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합성엔 용이하지만 너무 사이드 이펙트가 강합니다. 심플한 스트럭처 때문에.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틴 드러그가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프로틴 드러그 같은 경우에는 컴플렉스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바이올로지컬하게 합성할 수 있어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이를 통해서 환자 맞춤형 치료도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프로틴 드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많이 만들어서 스크리닝해서 새로운 의약품을 만드는 것도 힘들 뿐더러 그리고 이제 몸 안에 저희가 전달할 때 체내 침투성도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스몰 몰레큘과 프로틴 사이에 어딘가 중간 사이즈인 드러그를 개발할 필요성이 많이 커졌었는데요. 그렇게 펩타이드 드러그가 되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펩타이드 드러그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몰레큘러 웨이트과 적절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바이올로지컬하게 그리고 케미컬하게 합성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몰 몰레큘에 비해서 사이드 이펙트가 적으면서 프로틴 드러그에 비해서는 체내 침투성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과 같이 많은 펩타이드 드러그가 치료제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 새로운 의약품 합성 시장에서 펩타이드 드러그가 더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펩타이드에 비천연 모노머를 넣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비천연 아미노산을 모노머를 넣게 되면 펩타이드의 없던 활성도 새로 부여할 수 있고 기존의 활성을 더 증가시키거나 더 잘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 화면에서 보이시는 GLP-1이라는 펩타이드 호르몬을 보시면 이 GLP-1은 일반적인 20가지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펩타이드가 만들어질 때는 보통 리보솜에 의해서 20가지 아미노산이 중합이 되는 상태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펩타이드 GLP-1은 혈당이 너무 많았을 시에 GLP-1 리셉터라는 곳에 바인딩을 해서 실제로 그 혈당을 조절해주는 기작을 합니다. 하지만 GLP-1을 의약품으로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펩타이드는 일반적으로 20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체내에 들어갔을 때 프로테이스 같은 단백질 가수 분해 요소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GLP-1 같은 경우에는 DPP4라는 효소가 여기 중요한 활성을 띤 알라닌 자리를 가수 분해시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반감기가 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일반적인 아미노산이 아닌 비천연 아미노산을 넣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그 필요성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알라닌 자리에 탄소 체인이 하나 더 있는 AIB를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일반적인 아미노산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테이스에 의해서 저항성이 생깁니다. 또한 이렇게 라이신 같은 자리에 그 C18 같은 장기를 달아주게 되면
알부민에 바인딩을 해서 체내에 더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활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활성을 부여하게 돼서 개발된 의약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세마글루타이드, 털제파타이드, 그 통칭 위고비나 마운자로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감감기가 5분밖에 되지 않았던 GLP-1이 매우 좋은 의약품이 되어서 현재 그 비만약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 약으로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천연 아미노산이 도입된 펩타이드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이 현재는 필수적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다양한 비천 아미노산을 다양한 펩타이드에 도입을 해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펩타이드를 스크리닝해서 새로운 의약품을 선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펩타이드 의약품들을 지금 만들고 그다음에 스크리닝 하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펩타이드 신데사이저. 그림에서 두 가지 모습이 보이는데요. 펜타이드 신데사이저는 이제 화학적으로 펩타이드를 합성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리보솜을 이용했을 때는 실제로 바이올로지컬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펩타이드 신데사이저를 이용하게 되면 원래 펩타이드는 그 리보솜에 의해서 N터미널스부터 쭉 하나씩 중합이 되는데 반대로 C터미널스부터 하나씩 중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화학적으로 합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비천연 아미노산이든 도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하루에 20가지 아미노산밖에 중합을 시킬 수 없다라는 그 명확한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기에 라이브러리 구축에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리보솜은 그 1초에 20가지, 특히 프로키리오스의 리보솜이 1초에 20가지 아미노산을 중합시킬 정도로 매우 빠른데요. 그래서 스크리닝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원래 기존의 10의 4승에 불과하던 것을 이제 리보솜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mRNA 디스플레이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10의 13승까지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리보솜을 이용하게 됐을 때는 이게 생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세포에 그 저희가 원하는 비천한 아미노산을 도입해서 그것이 이 펩타이드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리보솜을 이용했을 때는 생물학적이게 그게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그 mRNA에 tRNA에 아미노산이 붙어 있는 상태로 펩타이드가 중합이 되는데 이럴 때 비천한 아미노산을 tRNA에 어떻게 중합을 시키는지 이런 명확한 한계가 존재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셀 프리 프로테인 신테시스, 통칭 CFPS라는 방법이 요새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CFPS는 원래 기존의 리빙 셀에서 저희가 그 단백질을 합성하던 것을 넘어서서 그 단백질을 합성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엔자임들, 그 다음에 DNA, 아미노산, 리보솜, tRNA 같은 것들을 각각 다 뽑아가지고 그것을 재조합을 해서 실제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끔 할 수 있는 인비트로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을 썼을 때는 피천 아미노산을 도입하기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리빙셀을 예를 들면 차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전사 번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엔진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엔진을 그 만들 수 있는 요소들만 차를 다 이제 분해해서 그 얻어낸 다음에 그것을 조립해서 새로운 엔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엔진을 좀 다양하게 만드는 엔진을 조금 엔진만 바꿀 수 있기에 매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비천연 아미노산을 펩타이드 도입한다고 아까 간략하게 그 도입할 때 아까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비천연 아미노산을 일단 세포 내에 그 흡수시키는 게 중요하고 이 비천연 아미노산이 트랜스레이션의 머시너리에 의해서 tRNA 아실레이션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리보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 엔진 부품들만 모아가지고 엔진을 만들게 되면 비천연 아미노산을 사실 쉽게 넣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트랜스레이셔널 머시너리나 라이보솜 같은 경우를 엔지니어링을 해서 저희의 목적에 부합한 시스템을 새로 재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천연 아미노산을 펩타이드에 도입하는 것에 훨씬 손쉬운 상황입니다. 이를 좀 더 반복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기존의 그 셀프리 시스템, 그중에서도 재조합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보통 리보솜에 그 DNA가 RNA가 돼서 RNA가 붙고 그 RNA에 세 가지 코돈들이 이렇게 코돈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돈에 그 페어를 이룰 수 있는 tRNA들이 거기 위치하게 되고 그 tRNA에 붙어 있는 아미노산들이 순서대로 중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20가지 아미노산들은 64가지 코돈들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조합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아미노산을 빼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코돈 자리를 비천연 아미노산으로 대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사이오닌과 아이소루신 코돈을 저희가 제거해 준다라고 메사이오닌과 아이소루신을 제조합 시스템에서 넣지 않아줬다라고 했을 때 이 코돈 자리가 비게 되고 이 코돈에 상응하는 tRNA에 비천연 아미노산을 아실레이션 시켜준 다음에
그 전사 번역을, 단백질 번역을 이루게 되면 그 메사이오닌과 아이소루신 자리에 X와 Y라는 물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아미노산과 tRNA가 아실레이션이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자연계에서는 아미노아실 tRNA 신테사이즈, 통칭 AARS라고 불리는 엔자임에 의해서 tRNA와 아미노산이 중합이 됩니다. 하지만 자연계에서 세포 생존에서 단백질이 잘못 만들어진다는 것은 세포가 생존할 수 없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라닌이라고 해보면 알라닌의 그 아미노산과 알라닌 tRNA와 알라닌 AARS 세 가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오소고널하게 작동을 해서 알라닐 tRNA의 아실레이션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저희는 원하는 위치에 비천연 아미노산을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천연 아미노산 자체를 ARS가 인식하는 데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플렉샤임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플렉샤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아미노산에 리빙 그룹을 달아주면은 이 리빙 그룹을 인식하고 작동을 하는 이제 라이보자임으로써 tRNA, 어떠한 tRNA가 오던 간에 어떠한 비천연 아미노산을 아실레이션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플렉샤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그 플렉샤임은 tRNA 이제 보통 3' A의 3'A의 그 OH 그룹에 보통 아미노산이 아실레이션이 되는데요. 이때 ACCA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CCA에 GGU가 바인딩을 해서 좀 더 그 결합을 해준 다음에 바인딩 포켓에 비치하는 아미노산에 리빙 그룹이 달려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되면 이 리빙 그룹을 그 OH가 어택을 해서 아미노 아실레이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라이보자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렉자임을 이용하게 되면 ARS가 가지고 있던 단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ARS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너무 스페시피시티가 강해서 그 한 페어가 맞아야만 그 페어에 맞는 아미노산과 tRNA가 아실레이션이 되고 아무리 ARS 엔지니어링 하더라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플렉샤임을 쓰면 다양한 코돈을 가진 tRNA에 다양한 비천연 아미노산을 아실레이션을 시켜줄 수 있는 프로미스큐이티를 저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통해서 비천연 아미노산을 어떠한 안티코돈을 가진 tRNA에 쉽게 그 아실레이션을 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안티코돈에 맞는 코돈 자리에 이 tRNA가 배달이 가서 그 펩타이드 본드에 비천연 아미노산을 원하는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 연구실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맨 앞자리 N터미널스 그리고 C터미널스 그리고 이제 중간 자리 그리고 멀티플하게도 다양하게 이 시스템을 쓰면은 그 피천연 아미노산을 펩타이드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을 통해서 그러면 펩타이드에 어떠한 피천연 아미노산을 넣어볼지 고민을 하던 도중에 자연계에서 많이 발생되는 모티프인 사이클릭 백본에 저희는 집중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페니실린 V, 파탈레아마이드 C, 호소포린 이렇게 세 가지의 물질들은 자연계에서 직접 만들어져서 저희가 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페니실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의약품들은 사이클릭 백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점으로는 제가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리니어 백본에 비해서 사이클릭 백본은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리니어 백본은 그 일반적인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아미노산의 시퀀스를 인식해서 그것을 분해하는 단백질 가수 분해 효소에 의해서 쉽게 프로테올라이시스가 되어서 스테빌리티가 매우 낮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이클릭 백본을 펩타이드에 도입하게 되면 이게 일반적인 백본이 아니기 때문에 엔자임이 당연히 인식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스테빌리티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 펩타이드가 되게 그 펄럭펄럭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플렉시블합니다. 그래서 셀렉티비티가 좀 낮고 그로 인해서 사이드 이펙트를 충분히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이클릭 백본을 펩타이드에 도입하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훨씬 결합각을 이루고 있기에 리지드해집니다. 그래서 그 리지드해져서 사이드 이펙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펩타이드의 사이클릭 백본을 도입하는 것에는 매우 더 많은 관심을 세계에서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많이 사이클릭 백본이 들어간 펩타이드를 합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자이매틱하게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엔자이매틱하게 하는 것은 펩타이드 시퀀스 중에서 엔자임이 사이클릭 백본을 만들 수 있는 자연계의 엔자임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인데요. 이때 그 엔자임 인식할 수 있는 시퀀스가 있을 때 이 시퀀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스테인 같은 그런 물질들이 있을 때 엔자임이 거기에 결합을 해서 그것을 그 펩타이드를 그 변형시켜 줍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큰 단점이 있는 게
그 엔자임은 스페시픽하게 이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에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이 있을 때만 엔자이매틱하게 사이클릭 백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케미컬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케미컬적으로 합성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SPPS가 하나씩 이제 중합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케미컬적으로 먼저 펩타이드를 만들 때 그 비천한 아미노산 그 중에서 이렇게 사이드 체인을 만들 수 있게끔 설계를 하여 펩타이드에 비천한 아미노산을 도입해주고 그 만들어진 후에 그 다음에 화학적인 반응을 이용해서 사이클릭한 모티프를 넣어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시스템에는 그 공통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일단 첫 번째로 그 먼저 펩타이드가 발현된 다음에 호처리 반응으로 사이클릭 백본이 만들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는 라이브러리 구축에도 좀 시간이 더 걸리게 되고 일류도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펩타이드가 만들어질 때 바로 사이클릭 백본이 도입된 상태로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사이클 백본이 도입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것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리보솜의 가장 큰 특징을 이용해 보기로 합니다. 리보솜은 수억 년 동안 펩타이드 본드를 만들도록 설계가 되어 온 세포 소기관입니다. 그래서 리보솜에 mRNA가 바인딩을 했을 때 mRNA의 코돈에 맞는 안티코돈을 가진 tRNA가 붙고 그리고 그 tRNA가 아미노산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아미노산들이 붙어 있는 부분을 저희는 보통 PTC라고 합니다. 페티딜 트랜스퍼레이즈 센터라는 PTC라는 곳은 그 되게 좁고 그다음에 좁은 곳입니다. 그래서 좁기 때문에 아미노산 간의 프록시미티를 증가시켜 주어서 그 뉴클레오필릭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민이 일렉트로필릭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에스터를 뉴클레오필릭 어택을 하게끔 드라이빙 폴스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본드를 훨씬 더 활성화 에너지를 낮게 해서 명확하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데요. 그래서 많은 연구진들은 이게 리보솜이 생물학적인 세포 소기관이기 때문에 진짜 아미노산의 그 특징인 뉴클레오필릭한 아민과 일렉트로필릭한 에스터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들 일렉트로필릭한 다른 그룹들을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도 그 다양한 사이클릭 백본이 다양한 언내추럴한 백본이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실험들을 통해서 실제로 일렉트로필릭한 그룹과 뉴클레오필릭한 그룹이 아민과 에스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민 자리에 뉴클레오필릭한 하이드로사이드를 넣어 주었을 때도 충분히 tRNA 붙어 있는 에스터를 어택하여 에스터 본드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터 자리에 에스터가 아닌 사이오에스터를 두더라도 아민이 뉴클리오필릭 어택을 해서 사이오아마이드 본드를 만든다는 그 전형적이지 않은 펩타이드 본드를 만든다는 선행 결과를 많은 연구진들이 얻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것에 주목해서 실제로 이게 굳이 아민과 에스터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디자인을 잘하면 엔트로피 트래핑에 의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원래 기존에 만들어지지 않는 반응들을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디자인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PTC에 인접하게 뉴클레오필릭한 두 가지 그룹이 달려있는 모노머와 일렉트로필릭한 두 가지 그룹이 달려있는 모노머를 인접하게 두면 뉴클레오필릭 어택이 두 번 일어나서 사이클릭 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저희 연구실 선행 연구로서 뉴클레오필릭한 그룹이 두 가지 있는 하이드라진 에스터와 일렉트로필릭한 그룹이 두 가지 있는 한쪽은 에스터, 반마자리 키톤이 있는 सब스트레이트를 이용해서 하이드라진 다이온, 피리다진온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설명을 드리자면 감마키토 에스터와 하이드라진온 에스터에 그 플렉샤임 인식할 수 있는 리빙 그룹을 달아준 후에 그에 호환되는 플렉샤임을 이용해서 그 인접하게 올 수 있도록 tRNA 아실레이션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 tRNA에 맞는 mRNA를 설계하여서 DNA 템플릿을 제작하였고요. 그래서 이 mRNA의 코돈에 상응하는 아미노산들을 빼주고 재구성 시스템을 통해서 단백질을 번역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실제로 뉴클리오필릭 어택이 두 번 일어나서 링이 만들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는 번역 과정이 끝난 후에 그 정제 후 말리토프라는 질량 분석 장비를 이용해서 그 펩타이드 질량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펩타이드 내부에 사이클릭 백본이 도입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피리다지논이라는 사이클릭 백본을 세계 최초로 그 리보솜이 만들 수 있다를 알 수 있었는데 저희는 이걸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피리다지논이라는 사이클릭 백본만 만들어지는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피리다지논은 육각형의 구조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뉴클리오필릭 어택이 두 번 일어나서 그 링 클로징이 일어나는 리액션을 다르게 디자인을 해준다면 육각형 중에서도 그 다양한 모양의 육각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꼭 육각형이어야 될까? 오각형이나 뭐 다른 다른 모양의 그 사이클릭 백본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엔트로피 트래핑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미노산들이 엔트로피 트래핑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날 때 리보솜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어서 반응이 가는 것인데 피리다지노는 먼저 알파 아민이 그 tRNA에 붙어 있는 에스터를 어택한 후에 그 다음에 베타 아민이 그 하이드라준 형성 반응을 통해서 피리다지논을 만드는 것인데 그 반응은 화학적으로 매우 잘 일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클리네이션이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잘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얼마나 낮춰주는지에 대한 한계를 확인하기에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리다지는보다 좀 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을 리보솜을 이용해서 만든다면 실제로 리보솜의 엔트로피 트래핑의 한계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생각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위와 같이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동일하게 하이드라젠 에스터 그룹을 그 A 사이트에 뉴클리오필릭 어택 두 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한쪽이 키톤이 아닌 한쪽이 에스터인 다이에스터인 सब스트레이트를 디자인을 한다면 뉴클리오필릭 어택이 두 번 일어나서 사이클릭 백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때 여기 에스터 사이의 탄소 체인 길이가 하나라면 말로닉 에스터가 되어서 오각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탄소 체인이 두 개라면 석시네이트 에스터가 되어서 육각형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실제로 피리다지는이 아닌 육각형과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지 못했던 오각형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이렇게 됐을 때 엔트로피 트래핑의 한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리다지논 형성 반응은 매우 케미스트리적으로 잘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보시면은 하이드라진과 그 다음에 에스터 그리고 감마자리 키톤이 있는 सब스트레이트를 그냥 약 베이스를 써서 넣어주기만 해도 52%의 일도로 피리다지논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다이아마이드 본드는 잘 일어나지 않아서 일단 1차적으로 아민이 에스터를 공격하여 아마이드 본드를 만들어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95% TFA라는 초강산 그 환경에서 겨우 32%의 일들을 가지고 사이클릭 백본을 만든다는 것을 저는 레퍼런스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마이드를 리보솜이 실제로 만들 때 진짜 100%다 만드는 게 아니고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이와 같이 디자인을 해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하이드라진 에스터 그룹의 리빙 그룹을 다른 상태로 합성을 하고 다이에스터 그룹의 그 리빙 그룹을 다른 상태로 합성을 하여서 플렉시타임을 이용해서 tRNA의 아실레이션을 인비트로로 시켜준 후에 그 다음에 이 tRNA들이 인접할 수 있도록 그 제조합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tRNA들이 할당하는 아미노산을 빼주고 전사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이때 펩타이드의 그 말로닉 에스터를 이용했을 땐 오각형, 그리고 석시닉 에스터를 이용했을 때는 육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먼저 말로닉 에스터의 메톡시, 석시닉 에스터의 메톡시 그룹을 달아서 하이드라진과 반응을 시켜보았습니다. 이때 리보솜을 이용해서 반응이 만약 됐다면은 그 피리다지논 다이온이라는 PGD라고 불리는 사이클릭 백본이 펩타이드에 도입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석시네이트를 이용해서 반응이 같다면 테트라하이드로피리다진 다이온이라는 TPD라고 불리는 그 육각형 물질이 펩타이드 내부에 도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디토프로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PGD는 사이클라이제이션이 되어서 펩타이드 내부에 도입이 되었고 TPD도 마찬가지로 사이클라이제이션이 되어서 펩타이드 내부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다만 TPD를 확인을 했을 때 분석이 안 되는 픽들이 존재했는데요.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 그 1차 아민이 그 뉴클리오필릭 어택으로 그 tRNA에 붙은 에스터를 어택했지만 두 번째 아민이 리인클로징 리액션을 하지 못해서 남은 부산물인 리니어 부산물이 80%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를 통해서 저희는 세계 최초로 리보솜을 이용해서 오각형 모티프를 펩타이드 내부에 도입하는 것에 성공하였고 그 다음에 같은 메톡시 아론 그룹을 사용했는데 그 에스터의 말로닉 에스터와 석신 에스터 차이 때문에 사이클레이션 이피션시가 달라졌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왜 PGD는 100%, TPD는 20%가 됐는지를 명확하게 알아봤어야 하기 때문에
서브스트레이트 디자인을 더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브스트레이트 디자인을 할 때 두 가지의 생각으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메톡시가 달린 말로네이트와 석시네이트를 디자인했었는데 메톡시가 아닌 다양한 리빙 그룹들을 달아줬을 때는 경향성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아보고 싶었고 두 번째로 여기 카복실레 엑시드 옆에 다양한 사이드 체인을 넣어줬을 때 특히 바이올로지컬한 활성이 있는 모티프들을 넣어줬을 때 실제로 만들어지는지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총 4가지의 말로네이트 에스터와 10가지 석시네이트 에스터, 총 14가지의 다이에스터 라이브러리를 저희는 합성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하이드라진과 실제로 모든 सब스트레이트를 다 그 제조학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이클라이제이션 이피션시를 확인해 보았는데,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것을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를 통해서 안 만들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이클라이제이션이 된 픽들이 일단 나왔는데요. 그래서 다양하게 사이드 체인을 달아줌으로써 기존에는 피리다지논 본드만 펩타이드 내부에 도입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3가지 종류의 오각형 모티프, 그다음 6가지 종류의 육각형 TPD 모티프가 리보솜에 의해서 펩타이드 내부에 도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레이션 이피션시가 경향성이 다른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주목했던 점은 말로네이트와 석시네이트의 사이클레이션 이피션시의 경향성이 달랐습니다. 말로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सब스트레이트가 100% 사이클라이제이션이 되었는데요. 석시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सब스트레이트는 0%, 어떤 सब스트레이트는 100% 등등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석시네이트가 말로네이트에 비해서 사이클라이제이션 효율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지, 왜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던 도중에 저는 이제 리보솜의 엔트로피 트래핑에 집중하였습니다. 리보솜의 엔트로피 트래핑은 그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프록시미티를 증가시켜 주어서 실제로 드라이빙 폴스를 주어서 반응이 잘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말로네이트를 이제 만들 때 하이드라진과 에스터 사이의 거리는 훨씬 가깝지만 석시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라진과 에스터 사이의 거리가 더 멉니다. 그래서 말로네이트가 키네틱스적으로 더 하이 키네틱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보솜이 실제로 키네틱스를 더 줄 때 말로네이트는 더 키네틱스적인 성질들을 가지고 사이클레이션이 더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찾아보니 실제로 말로네이트를 이용한 오각형 형성 반응이 석시네이트를 이용한 육각형 형성 반응에 비해서 키네틱스적으로 2000배 빠른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보솜이 썰모다이나믹한 효과보다는 키네틱스한 효과를 따라서 그 사이 그 활성화, 엔트로피 트래핑에 의해서 반응을 촉진시켜 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저희는 이를 통해서 서브스트레이트 디자인을 할 때, 키네틱스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하면은 더 많은 사이클라이제이션 된 사이클릭 백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리빙 그룹들을 다양하게 했을 때 석시네이트에서 경향성이 매우 달랐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것은 사이클라이제이션이 아예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그룹들은 100%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이 리빙 그룹들의 pKa를 조사하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리빙 그룹의 pK가 낮아질수록 사이클라이제이션 이피션시가 높았습니다. 리빙 그룹의 pK가 낮다라는 것은 얘가 이제 리빙 그룹으로서 떨어졌을 때 안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면은 이제 링 클로징 리액션이 일어날 때 더 잘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보솜 내에서 일어나는 환경이 케미스트리적인 룰을 어느 정도 따른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리빙 그룹의 페닐 그룹이 달린 말로네이트와 리빙 그룹의 페닐 그룹이 달린 석시네이트를 이용해서 오, 오각형과 육각형 모티프를 펩타이드 내부에 100% 도입하는 데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아주 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게 진짜 저희는 계속 리보솜의 엔트로피 트래핑에 의해서 PTC에서 오각형과 육각형이 만들어진다라고 계속 설명을 해왔었는데 이게 진짜 리보솜이 만드는 건지 아니면 얘네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건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면 실제로 그중에서도 리보솜에서 PTC, 그리고 PTC에서 활성이 있는 부분들만 따서 인비트로로
그 반응을 보내봤을 때 오각형과 육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디자인하였습니다. 리보솜의 PTC 중에서도 활성이 있다고 밝혀진 부분은 23SrRNA인데요. 그 중에서도 PTC를 이루는 P1과 A1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문헌을 참고해서 P1만 따서 그 미니멀 라이보솜의 환경을 만든다면 그 P1 부분이 카탈리틱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오각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P1 부분에 UGDU라는 모티프를 달아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tRNA 간의 거리가 가까웠을 때 리보솜에서 키네틱스적으로 반응이 가게끔 하는 건데 UGGU를 달아주게 되면 tRNA의 3'인 ACCA 모티프와 바인딩을 하게 되어 실제로 tRNA와 tRNA 간의 거리를 가깝게 해주어서 오각형과 육각형이 리보솜에서 만드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니멀 라이보솜 환경을 만든 다음에 그 UGGU에 바인딩할 수 있는 tRNA에 그 말로네이트, 석시네이트 에스터를 아실레이션 시키고 하이드라진 에스터를 아실레이션 시켜서 반응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RNAs로 그 3'을 잘라서 아데닌이 붙은 부산물이 LC-메스로서 메스를 지키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가설대로 그 활성이 있는 부분인 P1C2에 그 다음에 키네틱스적으로 프록시미티를 높여줄 수 있는 UGGU 부분이 달렸을 때에만 오각형과 육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리보솜이 카탈리틱 이펙트를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키네틱스적으로 더 반응을 잘 프록시미티를 높여줘서 키네틱스적으로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하여서 오각형과 육각형을 만들었다고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었는데요. 실제로 활성이 있는 부분인 그 P1C2와 그리고 그 프록시미티를 높여줄 수 있는 UGGU 모티프가 있을 때만 사이클레이션이 되고 UGGU가 없을 때 그리고 활성이 없는 카탈리틱 이펙트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P2C 부분들을 썼을 때는 사이클레이션 된 픽이 관측되지 않은 것을 봐서 아 진짜로 리보솜에 의해서 그리고 리보솜의 PTC에서 오각형과 육각형이 그 만들어지구나 라는 것을 직접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더 생겼습니다. 아, 이게 리보솜에 의해서 사이클릭 백본이 만들어진 것은 알겠는데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을까? 저희는 계속 먼저 알파 아민이 그 tRNA에 붙어 있는 에스터를 어택하고 베타 아민이 다음에 링 클로징 리액션을 통해서 사이클릭 백본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베타 아민이 먼저 tRNA에 붙어 있는 에스터를 어택하고 알파 아민이 충분히 링클로징 리액션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만들어진 사이클라이제이션 된 프로덕트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 고민을 하던 도중에 저희는 그 만들어졌을 때 생기는 부산물인 리니어 폼에 집중을 합니다. 이 사이클라이제이션이 되지 않는 리니어 폼의 경우에 이 시나리오 1, 2에 대해서 모두 모양이 다릅니다. 먼저 알파 아미노산이 그 tRNA에 붙어 있는 에스터를 어택했을 경우에는 베타 아미노산이 프라이머리 아민 형태로 남게 됩니다. 반면에 베타 아민이 tRNA에 붙어 있는 에스터를 어택했을 경우에는 그 알파 아민이 2차 아민으로 남게 되어서 실제로 모양이 다릅니다. 이때 저희는 알데하이드를 이용해서 쉽 베이스 리액션을 보낸다면 그 알데하이드가 바인딩을 할 때 프라이머리 아민에서는 하이드라존을 형성할 것이고 그 세컨더리 아민에서는 하이드라 자이드를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만들어진 리니어 프로덕트에 그 알데하이드를 쉽 베이스 리액션을 보내보았을 때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지를 분석하여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하이드라존이 형성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슨 베타 아민이 프라이머리 아민으로 남아있다라는 말이고 프라이머리 아민으로 남아있었기에 4MBA라는 알데하이드가 하이드라존 형성 반응을 하면서 펩타이드에 바인딩을 했다라는 것이어서 아 실제로 알파 아민이 그 tRNA에 붙어있는 에스터를 먼저 어택하고 그 다음에 베타 아민이 링 클로징 리액션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그 리보솜은 수억 년 동안 알파아민이 그 tRNA에 붙어있는 에스터를 어택하도록 진화되어 왔던 세포 소기관이기에 리보솜이 그 케미스트리적인 룰을 따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리보솜에 오랫동안 진화되어 왔던 진화적인 규칙을 따르구나. 그럼 저희는 이를 알게 되었기에 실제로 서브스트레이트 디자인을 더 잘하여서 다양한 그 사이클릭 백본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그 사이클릭 백본의 펩타이드의 어떠한 모양으로 그리고 리보솜에서 어떤 이유로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N 터미널스의 그 사이클릭 백본을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있었는데요. 자연계의 많은 프로덕트들은 하나의 사이클릭 백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여러 가지의 사이클릭 백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N터미널스뿐만이 아닌 중간에 그리고 혹은 C터미널스에 멀티플하게 사이클릭 백본을 도입할 수 있다면 신약 개발을 할 때 스크리닝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후보군이 정말 많아질 것이고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플래시 미드를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이때 N터미널스와 C터미널스의 각각 PGD 링과 TPD 링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플러스 미드를 설계를 하였는데 에스터 그룹들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된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고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에 하이드라지노 에스터 그룹이 들어가게끔 플러스 미드를 설계를 하여서 이 자리에 할당된 아미노산들을 빼주고 이 자리에 할당되게끔 tRNA를 말로네이트 에스터, 석시네이트 에스터와 하이드라지노 에스터를 아실레이션 시켜주어서 제조합 시스템을 통해서 전사 번역 과정을 보내서 펩타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제 후에 말리토프로 질량 분석을 해본 결과 실제로 N터미널스뿐만이 아니라 C터미널스에도 멀티플하게 사이클릭 백본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각형뿐만이 아니라 육각형도 두 가지의 멀티플하게 사이클릭 백본이 된 펩타이드 픽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통해서 실제로 오각형과 육각형을 펩타이드에 도입할 수 있었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 도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연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바이올로지컬하게 사이클릭 백본을 펩타이드에 도입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엔자임을 레지드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사이클릭 백본의 종류도 매우 적을 뿐더러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사이트 스페시픽하게 도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케미컬적으로 합성하는 것에 의존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바이올로지컬하게 합성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을 극복해서 펩타이드의 비천연 사이클릭 백본을 여러 가지 형태로 원하는 위치에 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면서 이것이 미래의 신약 개발에 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연구를 통해서 리보솜을 이용해서 저희는 다양한 사이클릭 백본을 펩타이드에 도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육각형뿐만이 아닌 세계 최초로 오각형을 펩타이드 내부에 도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리보솜 내에서도 어느 정도 화학적인 법칙들을 따른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서브스트레이트 디자인할 때 화학적인 법칙을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잘 한다면 실제로 다양한 사이클릭 백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세 번째로 알파아민이 먼저 tRNA에 붙어있는 에스터를 어택하고 베타아민이 링 클로징 리액션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였을 때 이게 너무 화학적인 법칙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리보솜은 수억 년 동안 펩타이드 본드를 만들도록 진화가 되어 왔기에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미니멀 라이보솜 디자인을 통해서 저희는 실제로 리보솜의 엔트로피 트래핑에 의해서 키네틱스적인 그 다음에 프록시미티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성질에 의해 사이클릭 백본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실 케미컬 바이올로지 랩 다양한 친구들 그리고 오늘 저에게 발표 기회를 주시고 항상 면밀하게 저를 세심하게 연구를 지도해 주시는 저희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를 하면서 세계 최초로 오각형을 펩타이드에 도입할 수 있었던 강훈이 형, 그리고 이제 LCMS를 통해서 실제로 P1 미니멀 라이보솜 환경에서 사이클릭 백본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분석을 해준 인다혜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연구실에 왔을 때는 저희 연구실에 3명이 있었었는데요. 지금은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세 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제조합 시스템을 다른 친구들이 만들어주면, 저희는 이제 그 제조합 시스템을 가지고, 다양한 화학적인 합성을 통해서, 다양한 서브스트레이트 디자인을 해보고, 그를 통해서, 더 다양한 사이클릭 백본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진 것을 저희 스크리닝을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스크리닝을 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더 많은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고, 더 많은 연구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발표 기회를 주신 브릭에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